아니 그래가지고 이 금융범죄 사건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블랙스완을 의미하는 오, 티셔츠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의미가 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하나 다 샤머니즘으로. 허투루 뭔가를 준비하시는 그런 거 분이 없습니다. 아니죠. 예. 자, 우리 박은정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은 금융범죄 사건 어떤 거를 또 다뤄볼까요? 오늘은 그 비교적 최근 사건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IDS 홀딩스라고. IDS 홀딩스 저 이거 알아요. 여의도에서 떠들썩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IDS 홀딩스가 기존 무슨 다단계나 금융 사기와 달랐던 점이 좀 있죠. 그렇죠. 일단 그 IDS 홀딩스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의 이름이 김성훈이라는 이 사람이 조금 기존의 사기 사건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번 영상처럼 약간 좀 그냥 뭐 어디서 샘솟은 이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조이팔 추졸, 주수도 중졸. 근데 이분은 그쵸. 해외 유학파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번듯하게, 번듯하다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일반인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저 사람 전문가구나 라고 오인할 수 있을 법한 학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보험사에서 일도 하셨고 뭐 하니까 좀 제도권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좀 쉽게 믿고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게 약간 바다 냄새에 약하잖아요. 이분이 또 해외 물도 먹은 분이에요. 맞아요. 그럼 내가 뭐 홍콩에 이제 금융권하고 뭐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하여튼 지난번 그 조이팔도 그렇지만 이름이 문제다. 부모가 애 이름을 히파리로 지은 거는 그거는 사기꾼이 되라는 거고 IDS 홀딩스도 이름이 저는 약간 앞에 A자만 붙이면 에이즈야. 걸리면 죽는 거라고. 그렇게 성명하게 요즘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어떠신가요, 제? 비과학적 분석에 대해서. 전혀 그 연관성을 생각지 못했었는데. 그렇습니다. IDS 홀딩스도 역시 이름부터 좀 이상했다. 맞아요. 일단 시작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보험사에 처음 입사를 하셨대요. 네. 근데 사실 뭐 보험사에 일하다 보니까 뭐 관련 상품이라든지 뭐 투자자의 심리라든지 뭐 거래 형태라든지 이런 걸 제일 잘 알게 되셨겠죠. 그렇죠. 금융의 어떤 맛을 봤지. 영업과 어떤 돌아가는 구조나 약간 금융사들의 어떤 이런. 예. 그러니까 경찰관이 범죄자 되면 제일 무서운 것처럼. 혹시 지금 왜? 여기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처럼 이분도 많이 아직까지 판결이 뭐 확정이 된 거 아니니까. 뭐 본인은 확정이 되긴 하셨는데. 그래요? 근데 이게 서비스업이라서 제가. 그렇죠. 법률 서비스. 커피 나오십니다 이런 것처럼 자꾸 예. 이렇게 높여서 존칭하는 게 버릇이 돼서. 비록 비문일지언정 항상 이 고객 서비스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제도권 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마케팅 프로그래머로 약간 다단계 사건에 이렇게 수익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만드셔가지고 파시는 걸로 조금 이제 돈을 좀 버셨나 봐요. 요즘은 금융사기도 기본이 IT에다가 핀테크 맞아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꼭 이런 분들이 돈을 벌면 꼭 교육 사업을 해요. 그래서 IDX 홀딩스의 전신이 있거든요. 네. IDX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그때 이런 교육 사업을 하시면서 뭐 FX 마진거래 이런 거 사람들이 되게 잘 모르겠지만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거를 교육하는 사업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IDX 홀딩스인데 사실은 FX 마진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외환거래 항상 선물로만 이루어지거든요. 이건 이제 증거금도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제도권이나 법인에서 거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밤새도록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솔직히 뭐 FX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이제 그 조금 중독자 성향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주식하고 파생상품만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거야. 3시 반만 되면은 마치 정말 그 군대 휴가 나왔다가 들어갈 때처럼 심정으로 야 이것도 언제 내일까지 언제 기다리나 막 이런 분들한테 이 FX 마진 거래가 일단 증거금이나 이런 거 다 빌려주고
그다음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쓰니까 또 올라갈 때 화끈하게 먹을 수 있고 대신에 밑으로는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마진콜을 먹습니다. 또 요게 그 한때 또 유행을 했었고 요즘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거래 시스템이 그 안에서 약간 그 시세 조종이나 조작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사설 이런 거를 이제 이분이 보급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진짜로 제 주변에도 이런 중독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낮에는 주식하고 선물 옵션까지 그 다음에 저녁 때 되면은 요 FX 마진 거래 미국 증시 또 하고 주말에는 경마장 가고 되게 부지런하시네. 진짜 제 친구 아버지가 옛날에 타짜였던 거예요. 이 친구 이제 여자애인데 그래서 하도 그 아버지가 맨날 동네에 상가집만 있으면 찾아가서 도리집구 땡 그리고 바다 이야기 맨날 이런 것만 하고 다녀. 거기다 또 직업은 공무원이었어요. 구청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하니까 맨날 그 타짜로 하고 다니니까 엄마가 주말에는 못 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를 데리고 아빠랑 동물원 가자. 그래서 이제 과천에 가는데 아빠 근데 왜 동물이 다 말밖에 없어? 애들이 피곤해서 자 다른 애들은. 그래서 맨날 얘를 데리고 그렇게 경마장을 갔대. 그런데 이제 걔네 어머니는 그 전통시장에서 과일 같은 거 도매상하는 엄청 큰 그걸 하고 계시니까 항상 현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사고 치면 엄마가 갚아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신용불량자 될 때까지 그냥 놔뒀어요, 엄마가. 그래야지 당신 고친다. 근데 이제 직업이 구청 공무원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느 날은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씩 빌려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번 베팅한 게 뭐냐면은 1,000만 원어치 로또를 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그 도파민이 완전히 거기 찌들어 있는 그런 중독자분들은 또 그런 운도 다 이미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로또 1,000만 원어치 산 건 중에 거의 다 안 됐어. 어떡해. 그 친구 지금 잘 있나 모르겠는데. 연락이 끊겼나요? 예, 그 저하고 약간 옛날 썸을 탔던. 여자분이에요? 네. 저 당연히 남자.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구나. 네. 하여튼 그래서 그 FX 마진 거래가 왜 주식시장은 낮에만 열려 밤에도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좀 지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기에 매우 좋았다. 그게 참 신기해요. 맞아요. 그 희열이 있나 봐요. 사실 업다운이 있는 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이해 못 하는데 그 진짜 이 동네 그 타짜분들 보면은 진짜 그분들 하여튼 기가 막힌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하여튼 이해하고 이해해서 뭐 할까요 우리가? 이해는 하지 말고요. 이해는 하지 맙시다.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하는 차원에서 IDS 홀딩스 놈들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팔기 시작해가지고 FX 마진 거래까지 갔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서 사실 뭐 이분이 제일 처음에 한국에서 유명하게 된 것도 사실 그 홍콩 잡지에 진짜요? 네, 커버로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졌대요. 뭐죠? 핫인드 이런 건가요? 왜 잡지 커버 사진 나왔다고 하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우리도 막 웬간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보통 남성들은 잡지 표지 사진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성공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요즘에 뜨는 뭐 그런 약간 외모나 이런 걸로 되지만 남자는 뭔가 스펙이 좋아야 나가죠. 그것도 약간 좀 요걸로 약간 좀 바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르다니요? 예. 바르다 김 선생. 그렇게 나와도 돼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럴듯한 홍콩 잡지 커버 사진에 나오면서 그 홍콩판 봉이 김선달 이렇게 되게 이미지를 본인이 저희 돈 벌어다 드립니다. 지금까지 손해보신 거 저희가 다 복구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홍콩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시작하죠. 약간 역수입 마케팅을 했구나. 일단 거기에다가 뭔가 나간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는 이분이 홍콩에서도 알아주는 어떤 그 금융권 인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FX 마진거래 같은 것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업으로 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증권사만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IDS 홀딩스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무등록 업체예요. 그 실제로 FX 마진거래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요게 사실 굉장히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기 수법하고 피해 규모 이런 것 좀 볼까요? 일단 사실 사기 사건 중에서 제일 1순위로 치는 사람이 조이팔이잖아요. 네. 저번 영상 때. 조이팔의 피해 규모가 5조였다고 하죠. 와, 진짜 그 옛날에 5조면은 진짜 엄청난 거야, 진짜. 그런데 이 IDS 홀딩스의 경우에는 그 피해 금액으로 산출된 건 조이팔보다는 적어요. 네. 한 1조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크다. 그래도 크죠. 일단 조가 붙었으니까. 그리고 조이팔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였지만 이거는 금융을 조금 아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니까 맞아요. 1조도 사실은 1인당 피해 금액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피해 금액하고 범죄 수익을 조금 구별하실 필요는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출하고 수익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딱 비교하면 좀 웃기기는 한데 피해 금액은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뭔지 아시겠죠? 네. 범죄 수익은 실제로 그 사람이 가져간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이. 네. 네. 그래서 영업이익. 네. 그래서 조이팔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5조로 굉장히 컸잖아요. 그리고 IDS 홀딩스 같은 경우는 1조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요. 네. 근데 범죄 수익을 따지고 보면 조이팔보다 훨씬 커요. IDX 홀딩스가. FX 마진 거래 이름처럼 마진을 많이 남긴 먹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더 고도화됐고 더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IDX 홀딩스 같은 경우가. 범죄 행위 태양을 보면 조이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일반인 분들 이제 입 털어가지고 돈 모으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약간 방판하듯이 그냥 뭐 우리가 이거 물건 뭐 이렇게 뭐 뿌려가지고 빌려줘서 수익을 얻어서 약간 이런 형식이었다면. 약간 아름아름. 그쵸. 인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IDS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FX 마진 거래가 사실 기본적인 거래 비즈니스 형태였거든요. 네. 우리가 FX 마진 거래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돈을 끌어모아서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FX 마진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예, 그 수익을 또 폰지 사기 마냥 했던 거죠. 새로 들어오는 자금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익을 지급하는 그런 식의 폰지. 근데 여기서 쟁점이 저는 그 여의도에서 처음에 IDS 홀딩스의 존재를 알았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사고가 터지기 전이고 이게 막 소문이 나고 이런 게 있다더라. 그 김성훈이 이런 걸 한다더라. 뭐 김성훈이 누구랑도 알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여기가 그 외환 마진 거래 그 라이센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홍콩에서 받은 라이센스라 한국에서 쓸 수가 없고 대신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을 홍콩 어카운트로 옮겨서 거기서 거래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현실법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그쵸. 그것 또한 말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게 국내법과 뭐 사실 해외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게 마케팅이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또 금융가 하면 또 홍콩 아니겠어요? 맞아요. 정말 금융의 도시. 맞아요. 근데 내가 FX 마진 거래를 하는데 내가 이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넣는 이 증거금을 관리하는 회사가 홍콩에 있는 금융사야. 뭔가 내가 이게 금융의 본거지에 가가지고 뭔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구나 이런 그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는 금융 본거지에서 거지가 된. 죄송해요. 피해자분들 제가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드립이 나왔는데 그럼 이 IDS 홀딩스 대표가 실정법상 위반한 혐의는 무언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김성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나서 이미 이제 유죄 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관련자들의 처벌도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관련자들이라고 하면 동업자, 뭐 모집책 이런 건가요? 그렇죠. 지점장과 본사 직원급까지도 처벌이 된 상태고요. 완전 좀 금융사처럼 조직을 꾸렸었네. 지점장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렇죠. 또 지점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줘야 돼요. 규모가 커 보여야 되거든요. 또 관리 조직이 또 존재를 해야 영업이 또 잘 되죠. 또 그 사람들이 또 실적도 쪼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 영화 보통 실적 같은 거 보면은 막 이 띠로 이렇게 붙이는데 띠가 막 천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박수치고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럼 이것도 조이팔하고 똑같이 그냥 단순 사기? 유사수신? 그렇죠. 예. 사실 처벌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자본시장법이고 이런 데까지 가지도 못했네. 아, 근데 저는 기가 막히네. 이 사건이 약간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폰지 사기의 본질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드는 점이 네. 뭐냐면 김성훈이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사기가 계속됐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기소된다고 해서 사실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럼 영업 정지를 바로 먹인다든지 네. 뭐 그다음에 뭐 명예훼손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를 막 피해자들이 정말 대놓고 이 사람 사기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도대체 무슨 혐의로 그때 재판에 회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로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기소가 된다는 걸 모두 알면서도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놈이 계속 사업을 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맹점이 뭐냐면은 이게 자꾸 홍콩을 끌고 들어가잖아요. 야, 이게 약간 법률 당국에서 오해가 있다. 우리가 홍콩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 법이랑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하는 거지. 이게 아직 무슨 죄가 있고 사기 뭐 이런 게 아니다. 걱정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건실한 사업가다. 그래 또 내가 또 투자까지 했으니까 인지 부조화가 거기서 맞아요. 발생을 하면서 그럼 그렇지. 내가 투자한 회사가 불법일 리 없어. 이러면서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 거지 그냥. 근데 실제로는 홍콩하고 연관이 있었나요? 아니요. 홍콩 반점에서 점심 먹은 거 말고는 그쵸. 가만있어 봐. 백종원 형님이잖아. 홍콩 반점. 그거 말고. 아, 그거 말고. 예, 그거는 홍콩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피해자분들도 두 갈래로 양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 사업의 실체를 믿고 싶은 분, 정말 오해를 받고 있다. 이 사업 지속해야 한다. 지속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피해자분들과 이 사람 사기꾼이다. 이거 이미 텄다. 라고 했던 분들과 양분해서 피해자 단체도 갈라져서 많이 싸우셨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근데 저는 조금 지금에 있어서는 이미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을 받았고 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이 김성훈이 집행유예를 받아요. 유죄는 유죄죠? 네, 유죄는 유죄죠. 근데 이것도 유죄가 아니다. 김성훈이 승리했다. 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이걸 또 믿는 분들이 계셨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키워간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어쨌든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기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왜 사기꾼들은 자기 자신이 사기치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옳다고 믿는다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정말 이거 홍콩에 있는 금융사를 경영하는 그 해외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는 거다. 나는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거 다 오해만 풀리면 끝날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최면을 걸었나? 뭐 그런 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진짜 폰지 사기에서 네. 주의하셔야 될 게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기 사건으로 기소가 됐다고. 사기 범죄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합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김성훈이 본인이 기소가 된 상황에서 만약에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피해자들한테 피해 회복을 해주거나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려면 근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몰라요. 다른 피해자들한테 받은 돈이죠. 그것도 이미 다 써서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성훈은 사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더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나는 오해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이게 홍콩과 연계되어서 정말 적법하고 수익성 나는 사업이다라고 투자 설명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들 계속 끌어모아요. 그 돈으로 기존의 사람들하고 합의금으로 쓰면서 계속 빠져나가고 이게 완전히 폭탄 돌리기를 했네. 그렇죠.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합의를 어떤 금원으로 했는지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일단 합의가 됐으니까 그게 양형에서 반영을 해줘야 하니까 네. 집행유예가 나왔던 거죠. 야, 거기서 만약에 좀 제대로 유죄 판결이 떨어져서 멈췄으면은 그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자기가 그 투자한 돈이 전에 들어간 사람들 합의금에 쓰였다는 걸 알고 난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진짜 비통할까. 그러니까요.
그거야말로 정말 안 당해도 될 사기를 어떻게 보면 약간 법과 제도의 허점 때문에 당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혹은 피해 회복을 양형에 반영을 안 해줄 수도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피해 회복을 할 요인이 없어요. 범죄자들 솔직히 막 그렇잖아요. 나 그냥 빵에 갔다 오면 돼. 뭔가 떼면 되지 뭐. 나 돈 이미 다 숨겨놨고 너네가 뭐 민사소송 해가지고 아무리 판결만 받아봐야 집행할 재산이 없어. 그러면 돈 영원히 못 받는 거야. 합의할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폰지 사기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피해자들한테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니까 그 요인을 만들려면 양형에 있어서 반영을 안 해줄 수는 없고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 금원의 그 근원을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그걸 굉장히 잘 파고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또 IDS 홀딩스가 여러 가지 또 그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은 무슨 경찰하고 유착 관계 막 이런 것도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건 또 뭐죠? 맞아요. 조입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IDS 홀딩스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고 아이고. 이게 단순히 의심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그 유착 관계가 확인이 됐던 사건이라서 또 경찰 몇 명 옷 벗었겠네 또 이걸로. 그렇죠. 한 번 이런 거 터질 때마다 그냥 완전히 막 난리인데 어떤 시기였죠? 일단 이 사람은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을 본인한테 유익하게 써야겠죠. 근데 그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줄을 만드는 거거든요. 정치인이라든지 네.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 수사기관이라든지 돈을 먹인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먹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윗선에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 쪽으로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러면 이제 그게 그 경찰한테 배달이 될 거. 배당이 배달되죠. 이렇게 제가 근본이 없어요. 그 수사관한테 배당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유리한 쪽으로 수사를 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달이 된 첫 수사관님한테 수사를 받은 게 아니라 심지어 수사관이 바뀌었어요. 그럼 인사권자까지 다 그렇죠. 결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바뀌게 한 것에는 뭔가가 있겠죠. 와. 네, 그리고 그 바뀐 사람이 결국에는 접대 혹은 이제 금원을 수수받았던 당사자인 것이고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를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까지 근데 돈을 쓰면은 물론 이제 그 경찰분도 처음부터 뭐 거기에 가담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의 대표라고 해. 거기다 또 홍콩에 또 사업체가 있고 누가 봐도 막 엄청난 그 완전 네임드야. 그런 사람이 경찰관한테까지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때 되면 챙겨주고 뭐 이러는 거는 의심이 가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딱 의심이 들게 안 하겠지.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뭔가 이제 어떤 접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수사관님 근데 뭐 누구 아시죠? 뭐 걔 저 친구예요. 그래서 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댁은 어디 사세요? 뭐 저도 그 옆에 사는데. 고향은 어디세요? 저 거기 뭐 이렇게. 그래서 사기꾼들 보면 보통 고향도 종교도 막 많아 막. 그분한테 다 맞춰드리죠. 그러니까요. 맞춤형이야 진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빠져드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자꾸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러다 보면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젖어드는 것 같아요. 단계별로. 그렇죠. 처음부터 일선 경찰이 거기다가 현직으로 막 수사하고 이런 분한테 누가 가가지고 나 금융사 대표인데 혹시 나한테 불리한 거 뭐 고소장 들어오거나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막 이러고 봉투를 총 내밀면 그 사람이 미쳤어요? 안 받지 당연히. 그럼요, 맞아요. 근데 이게 서서히 이제 그 젖어들듯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라서 아예 시작을 하지 말란 뜻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경찰관까지 연루가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뇌물 수수와 그 공무상 비밀 누설로 아예 오피셜하게 징역을 선고받아서. 근데 변호사님이 보기에 실제로 만약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향후에 이제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다고 할 때 경찰, 검찰, 법원 이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어디가 제일 좋냐고요? 경찰한테 그런 걸 해봤자
검사가 이건 다시 조사해와 그러고 그냥 기소 때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그래서 올라가서 기소를 해도 법원에서 판사가 야 이거는 양형 기준에 안 맞아. 그리고 또 그냥 꺾으면은 또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제일 도대체 그 사기꾼들이 노리는 거예요? 너무 질문이 당황스럽긴 한데. 아니 변호사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구나. 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네.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법원을 노리는 건 제일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역시 판사분들이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좀 그런가? 괜찮아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예전에는 검찰의 힘이 굉장히 컸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자이기 때문에 검찰의 커넥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찰에서 아무리 이놈 나쁜 놈이라고 해도 검찰이 아니야. 증거 불충분이야. 그러고 그냥 각하시키면 끝인데 뭐.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경찰 쪽이. 네. 왜냐하면 좀 가장 친근하고 그리고 사실 그런 패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법원은 사실 증거 같은 걸 본인들이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양 당사자들이 가져다 준 증거를 통해서 판단만 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안 해. 증거가 부실해.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뭐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최종 판단권자는 법원이지만 이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을 할 수 있는 리소스를 갖다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무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역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약을 치기 제일 좋은 가성비가 높은 곳은 경찰 쪽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정말 갑자기 양희은 누님으로 그럴 수 있어. 저는 사실 정말 일선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경찰관님과 검사님들 욕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수사권 그 검경 갈등 그때 뭐 경찰이 뭐 검사들에 비해서 뭐 퀄리티가 떨어지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경찰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거 비례해서 그런 이상한 사람도 많은 거고 하지 뭐 그냥 조직 자체의 퀄리티를 따진다는 거는 역시 우리끼리 괜히 싸울 필요가 없는 문제다. 그렇게 보고요. 또 인구 대비해서 왜 중국에 신기한 사람 많은 것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 구조로 수익을 내는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하여튼 터집니다. 맞아요. 폰지 사기도 뭐 아랫돌 개고 뭐 윗돌 그게 아니지. 그 폰지 사기도 그냥 뭐 들어오는 돈으로 기존의 고객들 돈 메꿔주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고요. 나중에 뭐 수익률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돈 빼가고 이러면 또 뱅크런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언젠가는 이게 이제 터지기 마련인데 사실 이 IDS 홀딩스처럼 이렇게 금융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사기의 그런 기술이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요즘 시스템에도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포인트 모의 것도 있었죠. 뭐지요? 네, 뭐지요? 뭐지?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럼 도대체 포인트로 어떻게 이게 그 사기가 일어나는 건지 그 구조 자체가 좀 애매한데 이게 어떻게 설명드리면 될까? 사실 저희가 많이 이용하던 형태긴 해요. 좀 대규모로 했다 뿐이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불금?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좀 미리 한 업체에 돈을 결제를 해두고 나중에 이제 뭐 멤버십처럼 나중에 내가 와서 그걸 사용할 때마다 멤버십 돈을 차감하는 형태의 선불금을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걸 굉장히 대규모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게 머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조금 법이 좀 정비가 됐지만 과거에는 이걸 관리하거나 뭐 등록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사실 없었어요. 그럼 그냥 모객을 위해서 포인트를 막 남발하다가 나중에 책임 못 지고 그냥 만세 부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지 포인트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할인율이 굉장히 극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묻어놓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막 500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와.
그렇게 레버리지를 주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저는 사실 이걸 이용하진 않았었는데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머지 포인트라는 회사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 머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다들 건실한 업체였거든요. 온라인 마켓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스타벅스에 많이들 선불금 결제하시잖아요. 네. 근데 스타벅스 선물도 많이 하고.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 스타벅스가 망해버리면 그 돈 못 받거든요. 그죠. 예전에 이제 제가 혼자 사니까 중국 음식을 이제 시켜 먹는데 그 스티커를 하나씩 주잖아요. 정말 그 30개를 1년에 걸쳐서 모았거든요. 탕수육 하나 먹겠다고. 하나 남았어. 그래가지고 야 오늘 저녁에 이거 시키면서 탕수육 하나 서비스 포인트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는데 망했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나의 1년 세월은 어디 가서 보상받냐고. 하나 남았는데? 하나 딱 진짜 30개 중에. 너무 어떡해. 하여튼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우야 진짜. 근데 이거는 또 약간 사기라고 하기도 그런 게 그동안 내가 짜장면을 시켜서 먹긴 했잖아요, 사실. 혜택을 못 받았다고 이게 사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판단의 여지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사실 이게 마케팅 혹은 이제 경영상의 한 수단으로 많이 여겨지는 게 적자를 일부러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적자를 일부러 내서 점유율을 높인 다음에 그 점유율을 토대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라는 게 요즘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경영의 한 형태예요. 쿠팡도 그렇죠. 약탈적 덤핑이라고 해요, 그거를. 약탈적, 단어 너무 좋다. 경제 용어에 있어요. 그래서 머지 포인트도 본인들은 그런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가장 문제였던 것은 이런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머지 포인트가 문제됐던 건 결국에는 경영자의 모럴 해저드가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그러면 그거를 모럴 해저드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법률적인 어떤 토대가 또 미비했었던 거.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업체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항상 실정법이 늦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꾸 자기들끼리 싸움박질만 하지 말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법률을 빨리 제정해가지고 입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그럼 지금은 그럼 관련 법령이 제정이 됐나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실정법이 늦어요, 많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막 피해자들도 생길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들이 있잖아요. 근데 머지 포인트와 그 외의 업체들이 많이 갈렸던 것은 결국에는 둘 다 이 법을 커버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건 맞는데 맞아요.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의 경영상의 문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그냥 횡령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들.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사실 머지 포인트는 나락으로 간 거고. 요즘에 사실 진짜 핀테크 세상이 돼서 사기 수법도 되게 정교해지고 디지털화 되는데 머지 포인트 사태도 그랬지만 최근에 또 코인 사기 관련해가지고 그 청담동 주식 부자 그 형제가 출소하자마자 또 코인 사기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그래요? 출국 금지가 떨어졌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그다음에 요즘 또 보면은 앱테크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앱을 깔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광고를 하루에 뭐 몇 번씩 클릭만 해도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과연 광고 매출만으로 그게 그렇죠. 지탱이 가능한가요? 뭐 광고 매출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신데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막 경영상의 방법 중에 하나로 이 고의적인 적자 혹은 뭐 마케팅으로 우리는 손해를 보전한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 금융 사기나 어쨌든 폰지 사기는 정말 수세기를 거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범죄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게 이제 IT랑 결합을 하고 예전에는 어떤 뭐 모임 그런 뭐 품앗이 이런 형태였다면 이제는 디지털로 진화를 했을 뿐이지 이게 이유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일단 노력과 공부는 하기 싫은데 돈은 벌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거죠. 사실
지난 동학개미 열풍 때도 그랬지만 이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몇 번 클릭해가지고 돈 복사가 된다는 게 얼핏 들어도 당연히 사기로 의심을 해봐야 되죠. 결국 돈 복사가 됐습니까? 복사기인 줄 알고 넣었는데 파쇄기였잖아요. 거기다가 전기세까지 냈는데 그 업자들만 다 돈 버는 거거든요, 사실. 거기에는 물론 이제 뭐 집값은 너무 비싸고 근로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도 문제지만 그냥 노력 없이 그냥 쉽게 돈 벌고 싶은 그런 욕심을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있는 이상은 그런 사기도 계속 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잘 모르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심리가 맞아요. 또 있나 봐요. 보통 사람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두려움이 생기고 약간 그 경계를 하게 되는 게 보통 심리인데, 거기 만약에 보상이나 돈이 걸려 있으면은 아예 의심을 더 안 하고 싶어요. 의심을 했다가 그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믿고 싶은 거죠. 이거 준다는데 주겠지. 저 사람 보니까 외국물도 먹고 제도권 출신인데 주겠지. 내 친구 누구도 해서 계속 지금 1년째 돈 많이 벌고 있다는데 주겠지. 요즘 같은 세상에 디지털로 다 하는데 속일 수가 있겠어?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거죠. 다음 우리 금융범죄로는 어떤 걸 다뤄볼까요?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면 자꾸 폰지 사기 얘기 나오는데 네. 그 폰지라는 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맞아요. 그 폰지라는 사람의 어떤 사기를 한번 볼까요? 폰지?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기꾼이 되고 지금까지 그 폰지 사기가 일어나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지 그 약간 레트로 차원에서 폰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파헤쳐 봅시다. 좋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박은정 변호사님, 법무법인 영 파트너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폰지? 폰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지금하고 진짜 똑같아요. 그래요? 그 놈도 원래 뭐 우체국에서 일하는 놈이었나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그 우표값이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우표값의 어떤 스프레드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영국이 우표값이 비싼데 스페인이 싼데 영국 우표를 스페인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싸게 영국 우표 구해주겠다.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계속 돈이 나중에 안 되지, 수익 낼 만큼.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돌려막기를 하다가 나중에 뻥 터져가지고. 대박. 근데 그 폰지라는 그 이름이 지금도 쓰이고 심지어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이었던 메이도프도 그 폰지 사기로 지금 70몇 년형 받고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미 사망을 했어요. 70년. 나이 60인데. 15년형 너무 소박하다. 이거 너무 장난이지 뭐. 그리고 절반 뚝 잘라주잖아요, 또 살다 보면. 살다가